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문송 형제입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게 무슨 방송이고 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알려드리려고 말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기획하게 된 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밌을 것 같아서, 두 번째는 그냥입니다. 평소에 형이랑 만화 보고 영화 보고 기사 보고 페북에서 뜬 헛소리 보고 시시콜콜하게 잡담을 하거나 맥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곤 했는데, 근데 불현듯 형이 이거를 녹음을 해갖고 아카이브화 하자. 그럼 재밌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샤워 끝나고 나오더니. 그래서 저는 듣고 안 할 이유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걸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방송은 즉 기사적인 동기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혹여 이거 방송 듣고 좀 재밌다, 들을만하다, 아니면은 공감된다, 그렇다고 해서 딱히 아는 척 하시거나 좋아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페북 친구 걸거나 하지 마세요. 거절할 겁니다. 이 방송의 제목은 문송 형제입니다. 한 지인한테 이런 거 한다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 시대의 문송한 이들을 이렇게 위로해주는 따뜻한 힐링 방송이냐 이렇게 말을 하던데 헛소리고요. 저희는 희망도 없이 잘 될 거라는 위로에 지쳤습니다. 그런 거 들으려면은 이제 김난도 형 책 사서 읽으세요. 더치페이 할 거면서 힘내라는 새끼는 친구 안 합니다. 술사 씨. 저희는 상처에 소금 뿌리는 마음으로 방송이 처절히 찌질하게 얘기를 하고, 그걸 듣고 나서 그래도 나는 살만하구나 생각을 하면, 그렇게 착각을 해서 하루를 축내신다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된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어쩌다 보니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문송형제에서 형을 맡게 된 노준이라고 합니다. 소비자가족학과와 글로컬 문화 콘텐츠학과를 복수 전공한 수료자이고요. 14년도에는 투니온이라는 이름으로 스칼라십이라는 솔로 데뷔 EP를 발매했었고, 올 6월에는 블랙아웃이라는 정규 앨범을 한 장 발매한 딴따라 논팽이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07년도에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아무리 잘 풀려도 17년도에 졸업하게 생겼습니다. 반갑고 문송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송 형제에서 마찬가지로 의도하진 않았지만 3년 늦게 태어난 관계로 제를 맡고 있는 노푸름입니다. 저는 2011년도에 대학교에 입학해서 아직까지 등록금을 축내고 있고, 제 이름 석자도 한문으로 못 쓰면서 한문교육과에 재학 중입니다. 복수 전공은 정치외교학인데 정치라고는 오버워치 경쟁전 할 때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반갑고 문송합니다. 저희가 첫 회를 맞이해서 좀 모시기 힘든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모셔놓고 입 다물고 있게 하는 것도 좀 뭐하니까 슬슬 자기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성지 에디터 강지용씨.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슈퍼파워 남성의 슈퍼파워 남성이기도 하고, 네, 슈퍼파워 남성지 인턴 에디터로 재직 중인 강지욱입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07학번으로 입학을 했고, 처음에는 인문대생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1년 뒤에 예술대생으로 제 위치가 바뀌고, 그러다가 돌잔치 MC에 발을 들이고 그러다가 어처구니 없어서 저도 웃음이 나는데 그러다가 페이스북 열심히 하다가 성균관대 헤비데스퍼 하다가 이번에 남성지의 신입 에디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도 굉장히 반갑고 문성합니다. 네, 학적 변경이 아주 파란만장하십니다. 정확히는 예송하신 걸로. 예. 저도 껴주시죠. 저도 물론 예대 좋지만 본 적은 문과입니다. 어디까지나. 네. 예. 일단 이렇게 남성지 에디터분을 모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송형제 핵심 코너 중에 하나인 뭐 파먹고 살 것인가라는 코너를 이름 잘 지었어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강 에디터님에게 궁금한 점은 크게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이쁘냐? 약간 이런 오프 더 레코드 네. 얘기 많다. 제 핸드폰 폴더 속에 그 촬영 영상들이 있어요. 그 화보 촬영 현장들을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영상들이 있는데, 단언컨대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원피스 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보물이 이 아이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 M 사시대. 혹시 클라우딩 하고 절대. IP 공유 중. 굉장히 일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담이었고요. 그건 농담이고,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쁘냐 얘기는 사실 농담이고요. 네. 저도 잡지 에디터라는 게 보통
들었을 때 확 하고 오는 그런 게 없잖아요. 네.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 그리고 잡지 에디터가 되기 위해서는 뭐 이걸 위해서 어떤 전공을 해야 되고 어떤 이력을 쌓고 어떤 스펙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 사실 우리 백수 친구들은 많이 궁금해할 거란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사실 저희가 패션 잡지는 아니라서요. 뭐 특별히 에디터라기보다는 사실 저는 컨텐츠 크리에이터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 일을 지원을 할 때 가장 큰 동기가 되었던 게 그런 부분이고, 뭐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냐는 모르면은 딱히 할 게 없는 게 그냥 글을 잘 쓰고 재미가 있으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엄청 높은 벽이 하나 아 역시 헤비데스포. 전공이 뭐 잡지를 준비하는 전공이 뭐 신문방송학과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재미가 있어야겠죠. 아무래도 그렇다고 제가 재밌는 거는 아니지만 겸손하십니다. 전설이시잖아요. 네, 아직 인턴이라 제가 겸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겸손할 시즌이구만. 네, 지금 항상 자본주의 앞에서 모두가 겸손하게 네, 말해야지. 그렇습니다. 네. 그럼 혹시 동기들 전공은 다들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입사 동기들 전공. 입사 동기들 전공은 사실 뭐 건축학과이신 분도 계시고 무슨 영상 쪽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영상 쪽 분들 많으시고 사실 동양화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뭐 그렇게 동기들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뭐 역시 딱 우리 거야. 네. 내 관리하기도 바쁜데 아, 걔네들 걸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네. 인정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로 궁금한 거는 네. 그 학과 동문들 있잖아요. 네. 동문 의상학과 학우들 다 뭐 파먹고 살고 계신지. 아, 사실 네. 잡지 에디터란 게 의상학과에서 가기 물론 가는 게 가능한 네. 진로이긴 하다만 네. 그 되게 메이저한 진로라고 생각하기는 좀 힘들죠. 아, 그쵸. 네. 메이저한 의상학과의 진로는 어떻게 되는가? 아무래도 의류 기업으로 진로를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3대 기업이죠. 뭐 제일모직, 이랜드 그리고 LG 패션 이쪽으로 네, 많이 빠지고요. 생각보다 의상학과가 되게 취업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기업도 있고 이제 벤더 회사나 이렇게 한세실업 같은 쪽으로도 많이 빠지는데 뭐 사실 저도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의상학과라고 절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취업 말고 의상학과로 또 다른 일 하는 친구, 창업이라든지 한 친구는 혹시 있나 이런 거 아 전공 살려서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상학과는 그림을 전공하는 걸로. 의상학과인데 페이스북으로 성공한 제가 있습니다. 네, 딴 데서 찾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취업을 하지 않고 창업을 한 사람은 그러면은 딱히 창업을 한 친구 얼마 전에 그 강남 이제 논현동 쪽에 스튜디오를 차린 그 후배인 형이 있으세요. 근데 이름만 들어도 친구 먹고 싶은. 네, 얘기만 들어도. 네, 스튜디오를 창업하신 분이 계시는데 I'm not 스튜디오라고 여러분들 많은 또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네. DPL 들어가는데 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락처 안 네. 들어가세요. 연락처는 제가 따로 전달해드리고 I'm not 스튜디오입니다. I'm not 여러분들. 네, 나갈지 모르겠네요. 삐처리 될지도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 기분에 따라서 삐처리할 수 있습니다. 편집은 전적으로 저희 몫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제가 강남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진다. histori 우리도 강남 쪽에 살잖아. 재미없다. 미안합니다. 예, 말 너무 미안합니다. 이러면 죄송합니다. 에디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대충 뭐 파먹고 살 것인가 이 정도로 뭐 얕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네, 아무래도 잡지사 에디터분을 모셨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자면 김영란법 이야기가 되게 시의적절한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문송인들이지만 네. 책을 안 볼 거면 신문이라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시사 이슈에도 관심을 가지니까 저희 두 번째 코너는 바로 네. 시사 이슈 대담. 빠밤 이런 거다. 시사 이슈 대담입니다. 빠밤. 이슈의 주제는 김영란법이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노푸름 씨가 좀 준비를 해 오셨어요. 네. 오늘의 이슈는 김영란법인데요. 이게 요새 말이 많잖아요. 뭐 시행된 지도 얼마 안 됐고 합법 판결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정확한 법률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데 2012년에
김영란 씨라는 국민권익위원장님이 입안했던 건데 이제 4년 지난 9월에서야 드디어 발효가 됐습니다. 이게 뭔 내용이냐면은 원래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도 이제 아 나랑 직무랑 상관없다 이거 나 그냥 친해서 받은 거다 이러면은 검찰이 그걸 직무 관련성을 입증했어야 됐어요 법정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돈을 받았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그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은 금품등의 향응을 받지 못한다,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이 된다는 게 법의 초점이고요. 뭐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그 대통령 시행령으로 얼마까지가 허용이 된다 이런 게 있는데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런 거 가지고 언론에서 시끄럽게 떠들어댔죠. 네, 포인트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처벌을 한다는 것이 법의 포인트입니다. 시작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2010년, 11년도에 이제 막 법조인들의 그런 비리 게이트가 많이 터졌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2011년도 벤츠 여검사라고도 불리는데 벤츠 검사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여검사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하고 내연 관계였는데 이제 막 540만 원짜리 샤넬백을 사주고 그 다음에 그 법인카드 변호사니까 아마 뭐 로펌이겠죠? 로펌 법인카드를 주고 막 했는데 벤츠 자기 이름으로 리스를 벤츠를 그 여검사가 타고 다녔어요. 이제 법정에서 이제 아 이거 뭐냐 이거 명백한 향응이다 이래놓고 너네 수사 같은 거 재판 같은 거 정보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변호사가 벤츠는 사랑의 징표라 그랬단 말이죠. 역시 아름다운 로맨스야. 벤츠는 사랑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김영란 씨가 보고 아 야마 돌잖아 화가 나니까 아, 네. 본인도 법조인 출신인데 그쵸. 법조인 출신인데 아 이게 말이 되냐 이래놓고 근데 무죄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관련성을 입증 못해서 이거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발의된 법안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입법성 뭐 불충분하다고 해서 헌법 소원이 걸렸었는데 7월에 합헌 판결이 났고요. 드디어 9월 28일에 이게 발효가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행된 따끈따끈한 법안이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의 반응도 굉장히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 혹시 사내의 반응 좀 어떤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 제가 인턴 신분으로 감히 이렇게 뭐라고 하기는 어려운 문제지만 그 예전에는 이렇게 협찬을 받고 이렇게 화보 촬영 진행되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까지 이제 전면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을 겪어서 사내 반응이라기보다는 왜 내가 입사하고 이게 굉장히 좋은 법이라는 것은 저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왜 내가 입사를 하고 그렇다고 제가 뭐 부정 청탁을 받겠다는 이런 거는 절대 아니지만 아직 인턴이시라 왜 내가 입사를 하고 네 사실 되게 지금 저희도 명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사실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관례대로 했었던 뭐 협찬 받고 화보 촬영을 하고 이제 반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지 몰라서 좀 전체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심지어 업무 진행 차원에 있어서도 네. 아직은 조금 뭔가 판례도 안 쌓였고 네. 뭐 그거를 빌려주는 측에서도 이거를 우리가 빌려줘도 되나 하고 저희도 이거를 빌려도 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좀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 임직원들 밥 먹으러 나가는 것도 좀 약간 문제가 아무래도 좀 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친구 사이에 이렇게 밥 먹는 거에서도 더치페이를 해야 되나 이게 그렇죠. 친구 사이 얘기가 나와서 왔는데 이게 사실 법이 국민을 다 감시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뭐 어디는 어느 언론사에서는 300만이다 400만이다 하는데 굉장히 넓잖아요. 이게 포괄적으로 언론사 관계자, 공직자는 물론이고 언론 관계자 이제 뭐 사립학교 교사, 교원들, 심지어는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까지 이렇게 걸린다고 하는데 홈쇼핑 직원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제가 대상이 되는지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공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언론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제 사적인 안녕을 위해서 사적인 안녕을 위해서 하는데 저도 대상이 되나 그것도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되게 여러모로. 그래서 그게 네.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의견이 좀 많죠. 이러다가 검경한테 엄청난 권한을 주는 거 아니냐, 이것도 다 내 계좌 보게 할 권한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좀 비판도 굉장히 많은데 좀 그거는 아까 지웅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쌓여봐야 될 것 같아요. 경험이라든지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쌓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게 보면은 제 생각이지만
이렇게 어떠한 법 정서라고 할 만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 정서법이라는 거는 원래 공감대가 국민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국민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불문법이 형성되는 거였잖아요.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고 불문법이 그쵸. 등장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반대로 자기적인 입법을 통해서 법 정서를 통해 가지고 국민 정서를 어떻게 컨트롤 해보겠다 같은 느낌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자기적인 입법을 통해서 국민 정서를 통제하겠다라는 그러한 태도가 저는 정당할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떻게들 생각을 하실까요?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법 정서가 국민 정서를 끌고 간다라고 하기는 조금 과잉이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은 국민들 정서는 이미 이 법하고 맞아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굴 끌고 가고 싶어 하냐면은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나 이제 선출직 공직자들을 끌고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권력에 취해갖고 그게 상식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놈들한테는 상식이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상 입법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한 4년이나 걸려서 그것도 많은 좀 쟁점이 됐던 그 사안들이 묻혀지면서, 사실 이해관계가 있으면은 뭐 직무에서 물러나야 되는 것도 사실 핵심이었는데 그런 것도 없어지고 해서 국민 정서를 끌고 간다기보다는 고위공직자들의 정서, 그들만의 정서가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약간 다른 생각이긴 한데, 1번은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은 국민 정서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교육된 거잖아요. 사회가 교육된 건데, 그게 지금 우리 사회가 뭐 투명도나 청렴도를 높이려고 하려는 그런 운동이나 이런 시민사회의 힘 같은 게 사실 다른 것보다는 그나마 입법을 통해서가 가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뭐 그래서 입법으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군요. 저는 아무래도 이 무조건성이라는 데에서 되게 국민 정서를 끌고 가는 그 힘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무조건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되게 그 타겟층을 넓혀버리는 한 가지 조건이 돼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푸름 씨 의견도 분명히 어느 정도 일리가 있네요. 게스트 지으시는 그게 막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너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그 고용 불안이 해결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파리 목숨의 세계. 먹습니다. 네. 귀한 게스트 모셔놓고 귀한 게스트 한 번 더 모셔야겠네요. 다음번에 한 번은 그럼 네. 좀 고용 불안이 해소되고 그렇죠. 이제 권한을 갖게 되면 그때 못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네. 지금 오늘 못 하셨던 얘기를 그때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이제 고위층 그쵸. 분들에게 넘어가서 김영란법에 대해서 떠들었다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알까기 당하는 거죠? 알까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김영란법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코너가 콘텐츠 리뷰인데 뭐 대망의 코너. 벤츠가 사랑의 징표라고 했어요. 사랑? 네, 그렇죠. 사랑? 우리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이 뭔데? 사랑이 뭔데? 저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아니, 이건 맞아? 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게 참. 예. 콘텐츠 리뷰. 오늘의 주제는 500일의 썸머입니다. 영화 500일의 썸머인데 방금 다시 봤잖아. 또 먹먹해졌어. 이게 사실 저는 좀 본지 오래됐었는데 굳이 이걸 선택한 이유는 뭐 정확히 말하자면은 지웅 씨가 이걸 최근에 봤다고 해서 네. 이걸 선택하긴 한 건데 무려 3개월 전에 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최근에 영화 본 게 3개월 전이에요. 여러분, 에디터가 이렇게 힘들게 삽니다. 아니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말했는데 저는 굉장히 많은 목록들을 얘기를 했는데 노준 씨께서 이거를 선정을 하셨어요. 근데 예, 그 선정을 한 명분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희 문송 형제 두 사람이 모두 꽤나 오랜 기간의 연애를 마치고 솔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별과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이성적으로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맨날 그런 술 먹고 생각이 고찰했잖아. 여기 너무 무서워요. 하고 할까? 자 술집으로 옮깁시다. 예, 그래서
500일의 썸머라는 영화를 가지고 모두 다 이 영화를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썸머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좀 씹으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은 토렌트로 보시든가 IPTV로 보시고 다시 마저 방송을 들어주시면 토렌트는 불법 아닐까요? 뭐 저는 제가 토렌트라 그랬나요? 네. 그 부분은 들어주시고 토레토를 마시면서 그 생수 있잖아요. 요즘 나온 거. 네. 박보영 씨가 광고하는 거. 네. 나중에 박보영도 한번 우리 다뤄야 돼. 그분도 그분 그분의 다뤄야 돼. 존영도 한번 다뤄야 돼. 네. 어쨌든 IPTV로 보시면 필모그래피. 보고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썸머와 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면 썸머와 톰이 그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한 확실한 관점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톰이 썸머한테 대차게 빵 차이고 난 다음에 그 카드 대필 회사 모교 회의에서 땡판을 치고 회사를 뛰쳐나가는 장면에서 그 사랑이란 단어는 우리가 대신 말해줘서는 안 된다라는 요지의 대사를 하거든요. 이게 우리한테 그 사랑이라는 감정, 그런 개념을 정립하는 언어적인 관습이나 뭐 사회적인 약속 같은 것들, 그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 같은 것들이 개인의 체험, 개인의 감정보다 우선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게 마지막에 썸머하고 톰이 만났을 때 서로가 나는 너 때문에 이렇게 변했다, 나는 너 때문에 이렇게 변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로써 그런 마지막 조우 장면에서 좀 엿볼 수 있고요. 일단 영화 전반을 보자면 썸머는 그 사랑이라는 감정의 스테레오 타입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랑 자체를 믿지 네. 않는 사람이지. 그리고 톰은 세상에는 운명적인 사랑이라는 게 있다고 믿는 타입이죠. 이게 약간 학습된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브릿팝 따위를 들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밥 건데 따위라니. 입 닥쳐. 지금 런던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노엘 갤러거 형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세상에 운명적인 사랑이라는 게 있다고 믿는 사람과 그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만나니까 얼마나 이 서로 관계 자체가 삐그덕거렸겠어요. 사실 영화를 보면은 이별은 그 예고된 거거든요. 그쵸.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로 애초에 시작을 하잖아요, 영화가. 근데 저는 이걸 보고 궁금해진 게 우리는 과연 썸머 쪽에 가까운가, 톰 쪽에 가까운가 하는 게 되게 궁금해진 거예요. 저 이 부분에 대해서 강 에디터님과 저희 문송 형제 두 사람이 어떤 관점을 취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짝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에디터 강 씨는 네. 어떤 쪽이시죠? 저는 예전에는 톰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그 사람에 빠지는 게 아니라 조금 사랑에 빠진 나 자신에 조금 심취해버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좀 그렇게 연애를 잘 하고 그랬던 게 아니라 너무 간절해졌었는데 그 간절함이 도를 넘어선 거죠 이제.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 뭔가 열망이 되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조금 신뢰가 되면서도 과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신한테 몰입을 하게 돼서 딱 톰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다가가는 거를 좋아할지 안 할지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너무 간절한 거죠. 그래서 조금 신뢰를 많이 범하고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이제는 썸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사실 좀 약간 비슷한 케이스 같거든요. 저도 정말 톰 같은 스타일이었는데 그 찌질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 주님 제게 사랑을 내려주소서. 근데 나는 좀 다른 게 야. 좀 냉소적으로 변해서 썸머같이 변한. 그러니까 내가 물론 민폐를 끼친 게 많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도 많아. 하지만 그렇다고 받은 것도 많아? 내가 무조건 가해자냐? 절대 아니거든. 나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나는 그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가해를 몇 번 저질렀고 전반적으로 봤을 땐 나도 피해자다. 그리고 여기서 잘잘못 따지는 찌질을 이런 거 너무 나 찌질합니다. 멘트 지금. 준비해야겠다 좀. 계속 말해봐.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별로 그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마저 나는 별로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만 다른 것 같아. 저는 사실은 썸머 쪽에 좀 더 가까운 거. 원래부터? 그건 사실 기억이 잘 안 나. 그런데 썸머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결혼이라는 사회제도 자체를 애당초 처음부터 그렇게 긍정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 어떤 스테레오타입에 있는 사랑이라기보다 그냥 나랑 얘랑 만들어가는 그 관계 그런 거에 되게 충실한 사람이었고 그
근데 또 썸머랑은 좀 다른 게 저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학습된 그런 사랑이라는 거는 믿지 않았는데 그 친구하고 나하고 만들어가는 게 나는 사랑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사랑의 존재 자체를 썸머처럼 부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썸머 같은 면도 있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사랑이라는 것의 존재 자체에서는 톰이 좀 가까워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다 없어졌죠. 헤어지고 나서 다시 차가운 썸머가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사랑이라는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진 않아. 썸머가 보면은 그렇지 나중에 믿게 되지. 마지막에 톰을 만나서 하는 대사가 뭘 깨달았는데라고 물어보니까 썸머가 그러잖아. What I was never sure of with you. 라고 내가 너하고 있을 때는 확신하지 확신을 못했다고. 못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있다는 걸 어렴풋이는 알고 있어서 확신을 못 가졌을 뿐이지. 근데 그래, 이 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넘어가 봅시다. 사실 헤어진 마당에 그 면전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인간이 정상적인 인간일까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썸머는 과연 쌍인가? 비치. 빛이라고 뭐 원어를 따서 예. 비치. 빛인가? 예, 썸머랑 빛이야, 톰이 분명히 사랑과 관계에 대한 그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는 우리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헤어진 와중에 사람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와가지고 너랑 있을 때는 확신 못했는데 얘랑 만나니까 확신하게 되더라. 이게 할 짓이냐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사람한테. 저는 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쁘니까요. 야, 예쁜 거를 쌍년이라고 하는 새끼들이 쌍놈인 거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남성지 인터넷 강희중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니, 저희 회사랑은 생각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저는 절대로 저희 잡지를 대표해서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살려주세요. 농담이었습니다. 보여드립시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전기무기처럼 할 수도 있어요. 전적으로 농담이었습니다. 그러면 진심으로는 네. 쌍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 좀 쌍년이라고 만들어가 볼 수도 있는데 저는 톰이 사실 더 잘못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도와준 선량하지는 않지만 그런 방법의 하나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쌍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절대 예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무례한 경우가 많기는 한데 무례한 왜냐면 나는 좀 오히려 썸머 쪽에 좀 이입이 많이 돼 있는 상황이라 개인적인 것 때문일까요? 이입이 돼 있는 상황이라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진심이잖아. 아니 굳이 근데 우연히 좋아한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장소에 찾아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얼굴 마주보고 독서를 뱉어놓고 도망간 거야. 독설일 수 있겠지만 그건 일종의 감사일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는 그걸 감사라고 느꼈는데 그게 너를 통해서 이런 것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 시절에 너에게는 진짜 고맙다. 나는 결혼한다 메롱이지만 마지막 거가 그 마지막 격이 이게 말이 안 크리티컬이긴 된다고. 한데 그래도 그 앞에는 진심이니까 아니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듣고 우라통이 터질까 우라통이 터지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거지. 물론 톰이 더 나쁜 새끼야. 톰은 그 새끼는 진짜 언급할 가치도 없어요. 존나 찌질하잖아요 일단. 근데 적어도 마지막 그 장면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사람한테 다 끝난 마당에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저는 오히려 마지막 그 장면보다는 결혼식 갔다 와서 파티에 초대했을 때 그때는 진짜 거의 시드가 넷이 찌른 것처럼 그건 안 되나? 그때는 좀 많이 화가 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마지막에는 톰이 과연 그 이후로 488일인가? 나 방금 봐서 기억하실 수 있어. 488일째 그 스퀘어에서 그때는 고마운 마음, 아쉬운 마음, 아련한 마음 들겠지만 화를 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 장면은 나는 납득할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은데 나는 약간 정리 다 돼가는 마음에 갑자기 소금 들고 와서 팍팍팍 뿌리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서 상처에 소금 뿌리는 건 우리 방송에 못 하잖아. 물론 나는 다른 사람의 상처에 소금을 뿌려도 돼. 하지만 다른 사람은 나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면 안 되는 게 그치. 우리 인지상정. 방송의 모토 아닌가? 그렇지.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나한테 욕하지 마세요. 난 당신 욕할 거야. 아니 근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톰에게도 되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텀을 만나 어썸한 여자를 만나니까 뭐 굉장히 결과론적인 어텀이 이야기인데. 예쁜 것 같아요. 굉장히 결과론적인 얘기긴 한데 진짜 어텀은 이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영화 되게 많이 봤는데요. 어텀이 별표입니다. 어텀은 년이 아닙니다. 사실 제일 이쁜 거는 아역으로 나왔던 클로이 모레츠가 진짜 이뻤지. 패도 히 패도 여러분 저는 여기를 떠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 근데 그걸 떠나서 근데 클로이 모레츠가 그 장면에서 나왔을 때 진짜 와 맹랑한 건 연기 정말 잘한다. 진짜 그러니까 예쁘다가 이게 진짜 이게 진짜 깨물어주고 싶네. 진짜 연기 맹랑한 것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저희 형은 잠재적인 범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돼.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지 형? 그럼 물론이지. 진짜지? 어. 왜 손을 떨어? 내 나이가 29이야 이제. 내가 당시 그 역할이 12살 역할이거든? 왜 나이까지 기억하냐는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라. 여러분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혈육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판사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진짜 클로이 모레츠 얘기하려면 끝도 없지. 진짜 거기서 연기를 너무 잘해갖고. 그렇지. 사실 연기 제일 잘한 것 같아. 음. 그 오빠를 한심하게 쳐다보는 이 같은 새끼. 그 막 PMS 생리전 중 얘기하면서 너 better than you do 할 때 그 너보다 많이 알아 등신아 약간 이런 눈빛을 볼 때 그럴 때 이런 연기가 맹랑한 것 같다. 어디서 그런 연기 주머니가 있는 건지. 어쨌든 뭐 그러면 형은 막 명백하게 썸머는 비치라고. 비치. 둘 다 똑같이. 톰도? 네, 썸머 앤 비치죠 역시. 웃어주지 마 이거. 안돼. 버릇 잘못 들어. 게스트라서 그런 거야. 아, 게스트. 그래? 여러분들 지금 다 웃고 계실 거 아니에요? 저기 우리 엄마가 지금 손에서 난리 났어. 우리 아들 열일하는구나. 우리 사장님만 안 들었으면 좋겠다. 수틀리면 편집장님한테 이거 바로 찍을 거야.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GQ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GQ 사랑해요. 어지럽습니다. 이제 어느덧 에디터 강 씨가 일어나셔야 될 시간이 됐고 마무리를 그렇습니다.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네. 저희가 마무리 콘텐츠를 하고 있는 게 스타트업 코너거든요. 이게 시작합시다. 누구든 기발하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물론이고 게스트도 물론이고 뭐 누가 됐든 너랑 나랑 게스트랑 듣는 사람하고 누가 있어? 그래. 누가 됐든 이 마무리 코너의 포맷을 제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 코너다 보니까 반응이 좋지 않으면 그 다음 주에도 금방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점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회차 스타트업 코너는 오늘의 문송인입니다. 제가 제안했고요. 이 코너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문인이나 인문학자, 사회과학자, 뭐 정치인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는 코너로 문송인생이 이렇게나 위험한 거다. 뭐 이런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드리고 뭐 그러는 코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코너는 특별히 그 수험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문과 가지 말라고. 본격 이과 추천 코너 문송. 아이디어가 되게 오늘의 괜찮은데요. 저희 12월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도록 저희 문송 영상도 12월까지 살아남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송 형제 방송이 버티는 게 아니라 제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주십시오. 일단 오늘 제가 다뤄볼 문송이는 바로 은하철도의 밤, 바람의 마타사부로 등의 작품을 남긴 세계적인 아동문학의 거장이지만 생전에 고려는 고작 5엔 50원? 50원밖에 받지 못한 소사. 영양실조와 폐결핵으로 37세의 짧은 생을 마감한 동화작가 겸 시인 미야자와 겐지입니다. 겐지? 지저스. 미야자와 겐지는 1896년 이와테현 하나마키시에서 전당포집 아들로 태어나서 유복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1919년 도쿄에서 하기와라 사쿠타로의 시집 달의 짓다를 읽고 감동을 받게 돼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비극의 서막이었죠. 문송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폐병쟁이 문학인이라니 진짜 겐지와 아버지의 사이가 벌어지게 된 것도 이 비극과 비슷한 시기인데요. 심하다 가면
아버지. 겐지는 아버지의 전당포에 꾀지지한 살림살이를 가져와서 푼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연명을 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보고 전당포집에 대한 회의감을 품게 된 겁니다. 정의로워. 25세의 나이에 동화 작가를 꿈꾸며 가출을 경영하게 되고 이 도쿄에서 동화 창작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잡지 애국부인의 동화 눈길 걷기를 발표하여서 받은 원고료 5엔이 그가 생전에 받은 유일한 원고료였죠. 세상에. 수많은 작품들을 이 시기 도쿄에서 지내는 동안 완성했지만 6개월 후에 여동생 토시의 병 소식에 귀향하게 되고 농학교의 교사로 취직하게 됩니다.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교사가 되면서 교사 좋지. 그걸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 엄마 미안해. 미안해. 죄송합니다. 겐지와 여동생 토시의 관계는 이게 사실 그냥 단순한 남매 관계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뭔가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시스콤이라고 하는 거에 좀 하여튼 가깝다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닐 운동 인생이 정도로. 이렇게나 위험합니다. 예, 겐지는 토시를 특별히 아꼈는데요. 아버지와의 갈등 때문에 불화가 생겨버린 가정에서 겐지를 유일하게 이해해주는 가족이 토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토시가 24세의 젊은 나이로 결핵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불쌍해. 이때 영결의 아침, 솔잎, 우성통극 등의 시를 쓰게 되는데 영결의 아침 같은 경우에 진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읊어드리고 싶을 정도로 가슴 찡한 그런 게 있는데 한번 다들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지금 당장 읊어드릴 수는 없고요. 네, 영결의 아침입니다. 여러분. 영결의 아침입니다. 휴지 준비하고 읽으세요. 1924년에는 생전 간행된 유일한 시집 봄과 수라와 동화집 주문이 많은 요리점을 자비로 출판을 했습니다. 예, 이게 지식 채널 2에 따르면 이걸 돈 주고 사서 본 사람이 정확히 5명이었다고 하네요. 자비로에 대해서 5명이 사봤다니. 예. 그리고 1900 이렇게 세 명하고 엄마 아빠 하면 끝나. 여러분 문과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아 잠깐만 이거 너무 누가 보여 나 지금 자비로 닥쳐. 음반을 내고 고려로 14,000원을 첫 달에 정산받은 닥쳐. 노준 씨와 여러분은 지금 오늘의 문송인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튼 1926년에 2차 비극이 일어납니다. 예, 겐지가 농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사를 그만두고 황무지를 개간하면서 아이고. 농경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겐지가 함께한다. 농민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농민들을 상대로 벼농사, 토양학, 식물학 등의 강의를 펼치고 또 농민들에게 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기 집에서 동화나 레코드 감상회 같은 것들을 열기도 했어요. 하지만 반응은 당연히 그다지 좋지 않죠. 전당포집에서 잘 먹고 자라가지고 와가지고는 농민들 삶에 갑자기 뛰어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갑자기 동화를 읽어라, 뭐 레코드를 들어라. 반응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굉장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32세에는 없던 소득도 없이 과로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급성 폐렴에까지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서 환장하는 폐병쟁이 문화. 이때 그래도 각혈을 하며 각혈을 하며 이때 시작된 거죠. 이때 걸린 폐렴이 바로 회복이 안 된 건 아닌데 회복이 된 이후에도 농민들을 위한답시고 아이고. 문송인생 주제에 지질하게 관심을 갖고 비료를 연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비료 연구 때문에 과로로 다시 몸져눕게 됩니다. 세상에. 결국 농민들로부터 신뢰를 조금씩 얻어가던 차에 1933년 급성 폐렴으로 37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아이고. 농민들의 완전한 신뢰를 얻지도 못했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지도 못했고 작가로서 성공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비참하게. 세상에. 여러분 진짜 감히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합니다. 혹시 지금이 뭐 문학이나 시를 읽고 눈빛에 반짝이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때려치고 이 사람이 말이야 고등학교 때부터 지질학을 했어봐 이렇게 죽었겠냐고. 지질학 박사가 돼갖고 일본 근대 과학의 위대한 사람이 됐을 거라고. 그렇지. 잘 살면서 죽은 다음에 추앙받으면 뭔 소용이야. 얘네가 그럼 막 산미 증식 계획을 우리나라에서 안 펼쳤을 수도 있어. 대단한데? 그것까지 생각한 거야? 일본에서 이미 쌀이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되는 거라고. 이 일제 앞잡이였네. 여러분 문송인생이 이렇게나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수탈을 하게 만드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 세상에 세상에나. 빅픽 저어졌다. 빅픽처야 이게. 여러분 이과 가세요. 문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문성합니다. 일단 이것으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한 사람이라도 문과를 덜 갔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바퀴벌레 같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운송합니다. 운송합니다. 인정합니다.